1953년 한 외국 기자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일어섰고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1953년 10월 영국 가디언즈의 특파원 제임스 카메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을 기사로 썼어요. 거리마다 무너진 건물들 뿐이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사람들은 판잣집과 천막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닌다. 겨울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을지 상상조차 끔찍하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서울 인구 100만 명 중 60만 명이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상수도가 없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953년 11월 프랑스 르몽드지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은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건 그냥 폐허다. 원조로 연명하는 거대한 난민촌일 뿐이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나 가봉보다도 가난했던 겁니다. 산업시설은 거의 다 파괴됐어요. 전쟁 전에 있던 공장 600개 중 500개가 폭격으로 망가졌습니다. 남은 공장도 돌아갈 전기가 없었고 전기가 있어도 돌릴 기술자가 없었어요. 1954년 3월 미국 타임지가 한국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나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전쟁 전 남한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는데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까지 합치니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좁은 땅에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만 넘쳐났어요. 1955년 1월 세계은행이 한국에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6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그들이 낸 보고서의 결론은 냉정했어요. 이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 30년간은 지속적인 국제 원조가 필요하며 그마저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30년간 원조를 받아도 성공을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시각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영구적인 원조 대상국이 될 거라는 거였죠. 1957년 4월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도쿄대학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일본 수준의 경제를 이루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당시 한국인들조차 이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절망의 밑바닥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요. 1955년 9월 한국 정부가 이상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나라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1956년부터 1960년 사이 한국에 세워진 학교 수가 무려 3,247개였습니다. 하루에 2개씩 학교가 생긴 셈이에요. 판자집 마을에도 학교가 들어섰고 산골 마을에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957년 8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특파원이 경기도의 한 시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쓴 기사가 흥미로웠어요.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 같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책이 아니라 빵이다. 그런데 이들은 학교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1958년 서울 청계천 판자집 마을에 야학이 생겼습니다. 낮에 일하느라 학교에 못 간 어른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밤 9시에 일을 마치고 야학에 모였습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1958년 11월에 이 야학을 취재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이랬어요. 40배 노동자가 10배 학생 옆에 앉아 한글을 배운다. 전구 하나 아래서 30명이 공책에 글씨를 쓴다. 이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져 놀랐다. 왜 이렇게까지 배우려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배워야 먹고 산다는 걸요. 글을 읽어야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배워야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1959년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78%에서
22%로 떨어진 겁니다. 불과 6년 만에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유네스코가 한국의 교육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문맹률을 낮춘 나라는 전례가 없다. 국민의 교육열이 경제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경제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배우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굶어도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1960년 3월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96%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시기 인도는 61%, 필리핀은 72%였어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도 취학률은 한국이 더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1960년 국제 언론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에요. 한국 7년째 원조 의존, 자립경제는 여전히 요원,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끝난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1950년대에 학교를 다닌 그 아이들이 1960년대에 공장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1960년이 끝날 무렵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원조에 의존했고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씨앗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960년 한국의 수출액은 약 3,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액은 3억 달러가 넘었어요. 거의 10배 차이가 났죠. 한국이 수출하던 것들은 뭐였는지 아세요? 텅스텐, 원석, 생선, 김, 그리고 가발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어요.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 1962년 1월 울산에 첫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냥 바다와 모래사장뿐이었죠. 1962년 5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쓴 기사예요. 황량한 해변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인프라도 없고 숙련 노동자도 없다. 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맞았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뭘 만들어 팔아야 할지요. 그냥 일단 공장부터 짓고 있었던 거예요. 1963년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한국인 123명이 내렸습니다. 광구들이었어요. 탄광에서 일하러 온 젊은이들이었죠. 1966년 1월에는 간호사 128명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버는 돈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1965년 독일 슈피겔지가 한국인 광구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지하 1000m 갱도에서 일한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는다. 모두 조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땅 밑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꺼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간 광부가 7,936명, 간호사가 11,057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이 1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 돈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1964년 11월 30일 마침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제정했어요.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란이었는지 아세요? 서울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왜 일본과 손을 잡느냐? 식민지 시절에 당했던 나라잖아.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감정보다 경제를 택한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일본 공장으로 연수를 갔어요. 몇 달씩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1966년 3월 일본 니케이 신문이 한국 연수생들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메모를 엄청나게 한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퇴근 후에도 숙소에서 공부한다. 이런 열정은 전후 일본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배우려는 열망이 대단했던 겁니다. 일본 기술자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1965년 베트남에 한국군이 파병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논란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2년 만에 또 전쟁터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인들 월급, 군수물자 조달, 건설 프로젝트까지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966년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느낀 분위기가 독특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한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간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이 넘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1964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당시로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1968년 3월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964년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 7천 대였어요. 서울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자동차는 겨우 2만여 대였죠. 그런데도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논리였어요.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이었어요. 세계 건설사에서도 기록적인 속도였습니다. 1970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4년에 1억 달러를 넘긴 지 불과 6년 만이었어요. 뉴욕타임스가 한국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더 이상 원조 대상이 아닌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부상. 10년 전만 해도 자리 불가능하다던 나라가 이제 신흥공업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닌 그 아이들이 이제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알고 계산을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요. 그들이 1970년대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71년 3월 울산 미포만의 모래사장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조선소 건설 기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설계도도 없었어요. 그냥 모래사장만 있었습니다. 1971년 6월 영국 로이드 성급협회 조사단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로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박 인증 기관이에요.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려고 한다. 도면도 제대로 없다. 경험 있는 기술자도 거의 없다. 이건 미친 짓이다. 실제로 미친 짓처럼 보였어요. 보통은 조선소를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듭니다. 현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1972년 스코틀랜드 조선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교육하러 왔습니다. 1972년 6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헤럴드지가 이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 주말도 없다.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물어본다. 배우려는 열망이 무섭다. 당시 현대 조선소 기술자들은 정말 잠을 안 잤습니다. 낮에는 외국 엔지니어한테 배우고 밤에는 설계도를 그렸어요. 새벽까지 토론하고 아침이면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1973년 6월 28일 현대 조선소에서 첫 배가 진수됐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 애틀랜틱 바론이었어요. 발주한 건 그리스 선주였습니다. 1973년 7월 프랑스 르몽드지가 현대 조선소를 취재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매뉴얼에 없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매뉴얼을 만든다. 이들에게 불가능이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뿐이다.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에 제철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는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다. 제철소를 지어봤자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세계은행이 반대한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냐고요? 일본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었어요. 1975년 포항제철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포항제철을 취재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틀렸다. 포항제철은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냈다. 뼈광석도 석탄도 없는 나라에서 만든 철강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결은 완벽주의였습니다. 포항제철 노동자들은 불량률을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어요. 1977년 12월 22일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70년에 10억 달러를 넘긴 지 7년 만이었어요. 단초 1981년까지 달성하겠다던 목표를 4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는 가발, 생선, 김 같은 게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는 배,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이 주력이 됐어요. 1974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임금 국가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 국가다. 품질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희망 없다던 나라가 1970년대에 기술 국가가 된 겁니다. 1979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이 한국 공장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가장 놀란 게 뭐였는지 아세요? 현장 노동자들이 설계도를 읽을 줄 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 이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 수준이다. 1950년대에 미친 듯이 지었던 그 학교들 기억나시죠? 그 학교로 나온 젊은이들이 1970년대에 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계산을 할 줄 알았어요. 매뉴얼을 이해했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979년 10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26년 만에 25배가 된 겁니다. 하지만 1979년 말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석유 가격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석유를 전부 수입에 의존했으니까요. 실제로 198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후퇴한 겁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인가? 기적이 여기서 멈추는 건가?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1980년대를 만들게 됩니다. 1980년 한국은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늘어났죠.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극도로 혼란스러웠어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1980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고속 성장은 끝났다.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겹쳤다. 이제 장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1981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6.4%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비밀은 중동에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한 거예요. 1970년대에 배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쌓은 건설 기술이 1980년대 중동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 투자했습니다. 뭐에 투자했을까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1983년 삼성이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1983년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어요. 삼성의 반도체 도전은 무모하다.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전략을 썼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대량으로 생산한 거예요. 속도 경쟁이었죠.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들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1986년 반도체 시장에 불황이 왔습니다. D램 가격이 폭락했어요.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습니다. 인텔은 아예 D램 사업에서 철수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미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계산이 있었어요. 불경기가 끝나면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이었죠. 1987년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1987년 삼성전자가 4메가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 삼성 4메가 디램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 불과 4년 전만 해도 무모하다고 했던 도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올림픽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서울은 도쿄나 파리 못지않은 현대 도시다. 올림픽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BBC가 폐막식 생중계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다. 1989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36년 만에 거의 80배가 된 겁니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한국은 더 이상 가난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술 강국이 됐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는 한국에게 전혀 다른 도전을 던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올 거였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한국은 OECD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회원국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 마침내 선진국 반열에 40여 년 만에 기적 완성. 한국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1997년 11월 21일 저녁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42년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 IMF 구제금융 신청. 1998년 1월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시작했어요. 1월 한 달 동안만 3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40대 가장들이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1998년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월 5일 사람들이 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돼지 저금통까지 모두 들고 나와서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금으로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어요. 이건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3개월 만에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저득 50만 명이 참여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이런 국민적 단합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저력이다.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고 반도체와 휴대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현대는 기아를 인수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999년 1월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외신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은 걸린다던 회복이 1년 만에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겁니다. 원래 2004년까지 갚기로 했던 빚을 2001년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3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불사조 한국, IMF 조기 상환,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회복. IMF 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올랐습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2005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어요. 200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54년 만에 300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합니다. 바로 문화였어요. 2012년 7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넘었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8년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비틀스 이후 가장 성공적인 보이그룹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한다. 이것은 문화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2020년 2월 9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였어요. 그것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까지 4관왕이었습니다. 2021년 9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3년 연속 한국 문화가 세계를 장악한 겁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역시 완벽주의였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수천 번 연습합니다. 한 동작, 한 음정도 완벽할 때까지 반복해요. 1970년대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 문화가 2010년대 문화 콘텐츠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학교를 지었던 그 선택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세하지 않고 검사 추적 격리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한 나라였어요. 미국은 마이너스 2.8%, 유럽은 마이너스 6%였거든요. 2021년 한국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4% 성장을 기록했어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반도체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어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를 한국이 만드는 겁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53년 67달러에서 71년 만에 50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과 2026년 한국은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7,097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이었어요. 미국의 관세 장벽, 보호무역주의, 불확실한 세계 경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출만 1,73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22%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4월부터 9개월 연속 매달 그달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가 AI를 말할수록 한국 반도체가 빛난 겁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HBM, 그걸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요. 자동차 수출도 역대 최대인 7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세 압박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남아로 시장을 넓히며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수출한 나라가 210개국, 그중 121개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780억 달러, 2017년 이후 최대였어요. 같은 해 11월, 누리호가 네 번째 하늘을 올랐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4호기가 차세대 준영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고도 600km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번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으로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된 첫 발사.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본격 진입한 겁니다. 나사와 협력해 전 우주관측 망원경 스페렉스 발사에도 참여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
코덱스도 보냈습니다. 세계 최초 연구 성과들이었어요. 과학기술계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쏟아졌습니다.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부활했습니다. 2차원 반도체 상용화 기술, mRNA 백신 원리 규명, 치매 유발 단백질 제어 기전 최초 발견까지 대한민국의 과학이 세계 최전선에 섰습니다. 문화 쪽은 더 놀라웠습니다. 2025년 6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토니상은 브로드웨이의 오스카라 불리는 상이에요. 1947년부터 이어져 온 공연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한국에서 초연된 작품이 토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2016년 서울대학로 300석짜리 소극장에서 출발한 작품이 2024년 뉴욕 브로드웨이 천석극장에서 좌석 점유율 93%를 기록하고 2025년 토니상 최다 수상작이 된 겁니다. 작가 박천유 씨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BBC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국은 이제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을 모두 수상한 나라가 됐다고.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4대 시상식을 섞어낸 겁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도 2025년 6월에 공개돼 93개 나라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작품이 됐어요. 40개국 이상에서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했고 작품 속 가상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핫백에 진입했습니다. 타임지는 이 작품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평가했어요. K-POP이라는 장르 자체가 세계 대중문화의 기준이 된 겁니다. 2025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가 K-POP, 8년 연속 부동의 1위였어요. K-푸드도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북미에서는 K-푸드 관련 기사가 K-POP을 앞지렀어요. 불닭볶음면이 미국을 뒤집어 놓았고 먹방이라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1월 한국 수출이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1059억 달러. 1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어요. 반도체 수출이 102.5% 폭증한 2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 한 달 반 도체 수출만 200억 달러를 넘긴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자동차 수출은 21.7% 증가했고 우선통신기기는 66.9%, 컴퓨터는 89.2% 늘었습니다. 외중국 수출이 46.7% 급증하고 대미 수출도 29.5% 증가했어요. 2월에도 그 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상순 10일간 수출이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새 기록을 쓰고 있어요. 이제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은행이 자립 불가능이라 했던 나라. 2025년 수출 7,097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만 1,734억 달러, 토니상 6관왕, 오징어 게임 시즌3 세계 1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AI 기본법 통과. 2026년 1월 수출 659억 달러, 1월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102.5% 폭증. 72년 전 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일어섰고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고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교육이었습니다. 1950년대 배고플 때도 학교부터 지었던 그 선택이요. 인적 자원이 곧 천연 자원이었던 겁니다. 둘째,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남들보다 빨랐어요. 계획을 세우면 즉시 실행했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했습니다. 셋째, 완벽주의였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 드라마 한 장면, 안무 한 동작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대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넷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1970년대 오일 쇼크, 1997년 IMF, 2000 타이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5년 관세전쟁. 6번의 위기를 6번 다 기회로 만들었어요. 다섯째, 국민적 단합이었습니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2020년 코로나 방역,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섯째, 절대 만족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반도체 1위를 해도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K-팝이 성공해도 다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 다음 달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1위를 지키는 게 1위가 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1953년부터 2026년 오늘까지 73년의 기록. 국제 언론이 지켜본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 우주 시대, K컬처 시대. 한국 앞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있어요. 72년 전에는 외국 기자가 한국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석권하고 고흥 바닷가에서 쏘아올린 로켓이 우주를 향하고 이 작은 반도에서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 AI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전략과 실행,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바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1960년대 독일 탄광으로 떠나신 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신 분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수출 물량을 맞추신 분들, 포항제철 용광로 앞에서 땀을 흘리신 분들, 중동 사막에서 파이프라인을 놓으신 분들, 여러분이 그 뜨거운 현장에 계셨습니다. 1970년대 아이들 학비를 대려고 점심을 굶으신 어머니들, 너는 꼭 대학 가라고, 자신은 못 배웠지만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겠다고 이를 악문 아버지들, 여러분이 교육강국의 진짜 주인공이셨습니다. 1997년 IMF 때 결혼 반지를 빼서 줄을 서신 분들, 나라가 어려운데 이것쯤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들, 227톤의 금이 모인 건 227톤의 사랑이 모인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줄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반도체 1위인 것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도, 토니상과 오스카상을 받는 것도,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는 것도 전부 여러분이 놓으신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나라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굽었지만 나라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을 참았지만 다음 세대는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국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기적의 다른 이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젊은 세대가 혹시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7달러에서 36,000달러까지 그 모든 계단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쌓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드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놓으신 이 길 위에서 다음 세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AI 시대, 우주 시대, K컬처 시대,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정신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 크게 증명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에게 바치는 73년의 기록,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